절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DMZ 포럼의 공동 주최와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원무가 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가사노동이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 직능으로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로서 공식화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판매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지 않으면서 절을 놓거나 매각에서 매각 차익을 누렸던. 경기도 성남이나 강주 또 호남권에 호남의 강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접종 2회 접종하고 난 다음에 14일 이후 경과되고 노출 시점도 14일이 넘은 케이스에서 같은 사례가 한 건은 확인됐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6번째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돌파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모더나가 국내에서 4번째로 품목 허가를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된 내용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백신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이번 회담 자세한 일정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성명도 발표될 예정인데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성명에는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합의문인데 핵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선언,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이 핵심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존중의 명시는 미국이 북미를 넘어 남북 간 합의 사항까지 인정하면서 한층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바이든표 대북 정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 계승을 강조했던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으로도 이어집니다.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이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차 개정에 이어 이번 완전 해제까지 이를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고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또 원전 산업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력, 미국의 원천 설계 기술로 해외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되는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YTN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백신과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관계 또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점에서 공동 성명에 담길 합의 내용과 기자회견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17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과시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등 6개 항이 담겼는데 북한이 꺼려온 CVID, 즉 북한 비핵화 목표가 이번 공동성명에선 검증과 불가역을 빼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을 언급한 점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한미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나 대화 재개 의지가 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그 북미 회담을 재개하는 선행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과연 합의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어느 선에서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017년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 선에서 절충했습니다. 또 미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과 동맹국의 영내 역할에 대한 절충도 만만치 않은 대목입니다. 중국이 어떤 세계 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공고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중 전선을 염두에 두고 미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과 에너지 안보 등에 국한했던 종전의 협력 범위를 이번엔 얼마나 확대할지가 변수입니다. 미중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미 정상이 내놓을 협력의 틀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도 관심일 텐데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합작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배터리 협력 사업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서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된 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진 포드 자동차의 첫 전기차 픽업 트럭이 공터를 달립니다. 유리창을 내리고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No, you can't. Not unless you get in front of the cars. I step on it. I'm only teasing. Okay, here we go. You ready? 이 전기 픽업 트럭에 장착되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드와 미국의 대규모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래 산업인 전기차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내 공급망 강화로 화답한 것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네럴 모터스와 합작으로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가 해마다 25%씩 성장하며 2035년까지 8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으려는 미국과 손잡고 우위를 선점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저렴해진다 이런 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바이 아메리칸의 화답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 경제협력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전 9시 정도 된 시각인데 다시 한번 회담 일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정상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경제 협력,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 등 양국 현안에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상회담 준비 상황 또 핵심 의제 짚어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나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 대면 만남으로는 처음이죠?
네, 한미 정상은 앞서 2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달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직접 대면하는 건 내일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일찍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잠시 후 카멀라 해리슨 미 부통령을 먼저 접견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영웅인 94세의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 한미 정상이 논의할 핵심 의제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만큼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에 외교적, 실용적 대북 접근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한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도 이번 회담을 남북, 북미 간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현지 시간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논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까지 합의가 도달할 것인지가 관심인 가운데 일단 대북 정책 원칙에 대한 선언적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도 특히 관심 의제인데요. 회담 전부터 한미 간 상하반기 백신 물량을 교환하는 방식의 백신 스와프, 또 국내 백신 생산기지 구축 방안 등이 거론돼 왔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우리나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 협력은 미중 갈등 속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네, 백신 문제, 또 대북 정책 문제 언제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특히나 대북 정책 의제를 설명하면서 잠깐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을 언급했어요. 그럼 한미 정상이 직접 발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에 담길 문구는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가능성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전하며 직접 언급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 선언,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을 담은 남북 간의 합의문이죠. 한국이 대북 정책 검토에 많이 기여한 만큼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도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두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한다면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됩니다. 한미 원전 협력 방안도 공동성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과 시설 관리 우수성을 지닌 한국과 설계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중국과 유럽 등 제3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선두를 다투고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의 정권 비판 주요 소재인 공정을 내세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출범을 위해서입니다. 윤 전 총장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축하 강연을 했고
회원은 아니지만 현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초청받아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시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고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지지층까지 모였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좀 더 적극적 행보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과 통화는 했지만 만나진 않았다며 별의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윤 전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DMZ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온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사 주변에는 이미 이해찬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함께 나선 건 당내 경선 관련 잡음을 일단 잠재우고 지지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DMZ 포럼의 공동 주최와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권 주자의 이번 행사는 같은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1, 2위인 만큼 당분간 두 주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가사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 안팎에서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해왔는데요.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가사 노동자는 청소에서부터 육아, 세탁, 산모, 간호까지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만 명가량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 체계가 없다 보니 기본 통계조차 정리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4대 보험이 되게 됐을 경우는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비공식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돈으로 다 해서 치료비도 하고 그리고 일을 못해서 급여도 받을 수가 없고. 실제 지난 196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다양한 노동 기본권들이 담겨 있지만 가사 노동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노동인데도 노동으로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해왔습니다. 가사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입니다. 이로써 가사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유급휴일을 받을 길도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가사노동이 또 하나의 직역으로서 직능으로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로서 공식화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체와 기관 3천여 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10%가량에 등록한 가사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명확한 한계입니다. 사업자 측이 보험료 증가 등을 내세워 가사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노동 가치를 보장받는 아주 기본적인 일에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서를 짓고 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세평가 분류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한전과 또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사례까지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입주를 앞둔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려다 무산된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 5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곳입니다. 관평원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이 아파트를 3억에서 5억 원대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세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청사가 유령 건물로 남았지만 관평원 직원 46명은 이처럼 특별 공급을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전 무산에도 특별 공급이 진행된 과정과 함께 관세청이 어떻게 청사 신축을 강행했는지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건설허가, 또 2018년 이전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진행된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 허점을 속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 분양받은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차익만 챙기는 특공 재테크에 대한 비판도 뜨겁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노영호 국토부 장관도 전세만 놓던 세종시 집을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애당초 특별공급을 했다면요, 2년 3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환매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누렸던,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 192명은 세종 조치원읍과 대전에 있는 사업소를 통합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미 2명은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불과 20여 킬로미터를 이사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에게 특공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중기부 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세종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무 편의를 위한 특공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한몫 챙기는 공무원과 공기업 사례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특공 문제 말고 불신을 키우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LH에서 이번엔 뇌물 혐의가 등장했는데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가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행하는 임대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구조로 올해 LH가 사들일 예정인 주택은 4만 가구가 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입 가격을 서울 평균 6억으로 했다는 것은 크기의 문제도 있지만 품질 자체에도 획기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업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천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가 브로커를 통해 오피스텔을 사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인기가 없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LH는 해당 간부를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모든 지역본부, 모든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땅 투기 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와중에 또 터져나온 임대비리 의혹이 앞으로 LH 개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590.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정체돼 있고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가 적어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 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밤 10시까지 수도권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합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이나 강주 또 호남권에 호남의 강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여기에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고 백신의 효과도 크게 떨어뜨리기에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시민들은 연장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자영업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되자 시민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계속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일일 확진자 수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늘은 나흘 만에 500명대가 됐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 전에는 100명 이하였는데 계속 500명대 이상 700명대까지 올라가고 근데 확진자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가요. 암만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거리두기도 좀 강력하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벌써 6번째 연장, 넉 달째 이어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효과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품기 마련이거든요.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시 또 그만큼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비판 피하기용으로 조금씩 하면서 늘려놓는 것 같아요. 밤 10시 영업 제한 조치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매출이 뚝 떨어진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너무 이제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뎌지는 것 같아요. 더 강화가 됐더라면 정말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장기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자영업자라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벌써 1년 이상 어떤 변화없는 정책으로, 그죠? 정책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300일 넘게 영업을 못한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자들은 집합금지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너희들 죽으라는 거 똑같습니다. 방역수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야 지키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점등 시위나 영업 강행 등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완료했는데도 감염이 확인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드물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뒤에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접종 2회 접종하고 난 다음에 14일 이후 경과되고 노출 시점도 14일이 넘은 케이스에서 확진 사례가 한 건은 확인됐고요. 첫 돌파 감염 당사자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20대 의료인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화이자 백신을 1, 2차에 걸쳐 맞은 뒤에 5월 8일 어버이날 무렵에 모임을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이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기에 돌파 감염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돌파 감염은 대부분 백신에서 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접종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돌파 감염 사례들은 보고될 예정. 방역 당국은 또 2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드물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 지역의 한 30대 회사원이 러시아 현지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차례 맞고 귀국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당국은 돌파 감염 사례인지 불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잘 없는 일이죠.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끼리 몸싸움을 벌였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당시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 이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이 10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 차장검사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한 검사장 증인 신문인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한 검사장은 당시 몸싸움의 발단이 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정치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를 진행했고 자신은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며 사건을 조작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막으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는 정 차장검사 측의 주장과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 검사장의 전치 3주 상해 진단도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게 분명했다고 증언했지만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정말 폭행으로 다친 게 맞는지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루어지고 정 차장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술값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내버린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는데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찾아가 술을 따르기도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앞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반바지와 점퍼 차림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지난 17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한 계기를 묻자 죄책감이 들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벌인 뒤 피해자를 유기한 곳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재진 요구에 마스크를 벗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시비로 다투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112 근무자가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또 폭력 조직 출신인 허민우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인천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면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사범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112 근무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도 성남이나 강주, 또 호남의 강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아무래도 뭐 지하 같은 데는 좀 환기가 좀 어렵고 환경이 그러면은 화장실, 목욕탕을 공동으로 쓴대요. 주방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이니까. 사람도 많고 몰려서 좀 무서웠던 것 같긴 해요. 코로나도 많고 하니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계속 이렇게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현재 그 확진자 수치 이 추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예. 어제 561명 이것은 주말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주말 효과가 1월 화까지 갑니다. 보통 지금으로서는 5, 600명, 또 주중은 수, 목, 금, 토 6, 700명 이렇게 해갖고 좀 지난주 하루 평균이 65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하지만 일단은 안정적이다. 지난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그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는 아직 1이 안 되는 0.99 정도이니까 계속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하여튼 또 내일은 주말 효과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도 또 수요일 정도 되면은 6, 700명 이상씩 나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안심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지금 60에서 74세까지 접종을 다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우리 60대에서 74세 이상들 다 접종이 받는 시기까지만 잘 버텨준다면은 결국은 그 이후는 좀 방역 통제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기본 기초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좀 잘 지켜왔던 것들이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작년 여름에 3차 유행 이럴 때에는 환자 수가 400명, 1000명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단기간이었고 한 5, 600명 되면 굉장히 많은 수로 알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일단은 우리 방역 통제가 잘 듣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여러 가지 그 의료 체제라든지 혹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심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변수가 이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변이주들이 굉장히 심각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 2, 3천 명 되는 이 폭발적인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선제적인 강화 조치에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3주 지금 현행 그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3주 정도. 3주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이 정도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해외 변이주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폭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관리가 된다면 거리 두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악화된다면 늘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약처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 그 코로나 백신을 국내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서 국내에서는 4번째,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 미국 등 3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그러면 백신 수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좀 백신 수급의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 모더나는 미국의 NIAID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즉 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에서 네. 개발을 하면서 이 모더나가 개발을 했는데 모더나가 이 상용화된 상품으로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도 생산 기반이 제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반을 mRNA 기반으로 하는 이 백신을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만들기도 까다로운 데다가 시설도 다 새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것을 CMO로 생산을 해야만 결국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상황인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한다는 거죠? 기술을 받아다가 기술 네. 이전을 해줘야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한다는 거 CMO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 기술 이전을 해서 만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예. 사실은 그 백신 원액 벌크라고 그러는데요. 네. 원액을 가져다가 우리는 병입을 해서 예. 분주를 해서 아마 파는 이 정도 상황이만 된다 할지라도 네. 물량 수급이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2분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가 계시니까 미국에서의 백신 수합으로 모더나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모더나를 먼저 들여오고 예. 우리는 모더나를 생산해서 다시 예. 갚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승인이 늦게 나는 건가요? 이게 다른 나라의 국가에 비해서? 이 우리는 굉장히 일찍 나는 겁니다. 예를 빨리 들어서 나는 건가요? 예. 일본의 경우 일본도 예.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승인이 됐는데 예.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실제로 임상을 다 하면서 승인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빨리 하는 거군요. 우리는 예. 임상 3상의 결과들을 다 모아서 예. 또 해외에서 영향들을 다 보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모더나 백신이요. 약간 이상 사례가 있는데 경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 중에서 필러 시술? 그러니까 이게 그 주름을 피고 그런 건가요? 필러 수술? 그렇죠. 예. 뭐 저도 뭐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잘 모르는데 네, 네. 주름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얼굴을 펴주게 하는 주름 예. 없애주는 것인데 예. 이것이 이제 부작용 사례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부위가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뭐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우리나라에서는 기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고 드문 거군요. 그렇죠. 필러 시술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필러 시술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접종 후에 얼굴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오늘 뉴스 중에서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고 2차를 다른 걸 맞춘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선 이 교차 접종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영국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같은 플랫폼으로 하는 즉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스푸트니크를 한다든지 뭐 얀센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데와 달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일단 1차 접종을 받았는데 2차 접종인 경우에는 파이자라든지 모더나의 전혀 mRNA 다른 백신 교차 접종을 하는 건데, 거를 예.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일단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스페인의 연구에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서 그다음에 2차를 파이자 백신을 맞았을 경우 네. 면역력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 하는 것을 예.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영국에서도 결과는 있었어요. 2차 접종을 파이자로 했을 경우 mRNA로 했을 경우에는 사소한 경미한 부작용 사례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결과는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요. 네. 부작용 사례는 사실 미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와 mRNA 백신을 서로 교차 접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물량 부족들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만약에 올 수 있는 그 3차 접종일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국의 옥스퍼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상으로 보면 그래요. 아데노바이러스를 너무 여러 번 주게 되면 그 아데노바이러스 자체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3차 접종을 위해서도 부스터샷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숫자가 수백 명에 불과해서요. 450명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지 또 거꾸로 이제 파이자를 먼저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방식들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진짜 새로운 어떤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얘기를 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내일부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최근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중에 백신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네, 문제는 접종률인 것 같습니다.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지금 예약률을 봤더니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봤더니요. 예약률이 53.3%예요. 60세에서 74세. 사실 이렇게 높은 예약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역당국에서 기대하기로는 70% 이상, 80%까지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0% 겨우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연령층에서 만약에 30% 정도가 미접종으로 남는다고 하면은 접종이 다 완료된 이후에도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혹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1차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달에나 1차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백신은 못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연말까지도 미접종으로 남는 상황이 되니까 높여줘야 되는데 그 접종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 뭐 피해 사례들 같은 거 보상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금 거부감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특히 고령층이면서 보수적인 분들은 더 많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차 접종만으로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 같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서 금전적이지 않은 부분만을 얘기를 한다면은 접종받은 어르신들끼리 모이는 것은 5인 이상 금지해서 모임 금지를 좀 완화해 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노인정 같은 데에서 실내 환경에서도 모임을 좀 접종 받은 사람들은 좀 따로 구역을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어느 호텔 뷔페에서 반값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1차 접종만 받았더라도 그것을 민간 영역하고 좀 협조해서요.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뭐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접종을 받아야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좀 더 가능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이 필요한 것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맞는다 6월 달에 맞는다 할지라도 2차 접종까지 한다면 9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피부에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지금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덜하다 할지라도 일단 2차 접종에도 받게 되면은 바이러스 배출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서로 간에 있어서는 감염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창의적인 인센티브의 그 개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원래 그 아주 차갑게 해서 보관해야 된다. 영하 뭐 20도 넘게 더 차갑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냉장 보관 2도에서 8도로 지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우려도 되거든요. 이게 뭐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영하 20도 정도 또 실온에 2도에서 8도씨 정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2도에서 8도씨에서 31일간 보관할 수 있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요. 보관할 수 있는 것을 FDA나 유럽에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괜찮죠.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파이자에서 실험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 없다고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7월부터는 우리가 18세부터 59세까지 거의 3천만 명 되는 사람들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파이자 백신을 주로 해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260개소의 그 접종 센터만으로는 분명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맞춰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요? 이게 말로는 지금 돌파 감염이지만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예방 접종을 2차례 하고서 2주가 지나서 항체가 완벽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완전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우리 호흡기 점막 안에는 IgA라는 그 면역 물질이 있는데 이 IgA는 이런 백신 갖고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증식을 하고 감염은 가능하지만 무증상으로 끝나고 결국은 이 증상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끝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감염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드물기는 하죠. 대신 맞았으면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는 그렇죠. 증상이 적어도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는 것은 100% 막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2주가 지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서로 접종을 받은 사람들께는 그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미국 CDC의 권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완벽하지만 감염 자체를 100%는 막아주지 못한다. 이것은 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잡힐 듯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곧 코로나로부터 승리의 소식을 좀 코로나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가 마치 노무현 재단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전시회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축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시회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랬나?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물론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꿈을 그간에 몇 번 꿨는데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침이 저에게는 항상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문 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동네, 서울이 아닌 옆 동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축하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서 애정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경력도 없는 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서 정치는 절대로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해서 정치의 길로 들어와서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다음 달 말부터 유럽연합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회와 EU 27개국 대표들이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해 법률적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등을 증명하는 이른바 QR코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QR코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여행객이 EU 회원국의 휴가지에 도착해 QR코드를 보여주면 출입국 당국은 회원국의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U 회원국들은 디지털 백신 여권 QR코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처는 감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기금을 배정해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Especially for cross-border daily workers, citizens who need cross borders to work or school, visit close relatives, seek medical care, to take care of loved ones. The Commission commits itself to mobilize additional funds, 100 million euro. 다만 유럽의약품청의 긴급 승인을 받지 못한 러시아나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할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을 목표로 이에 진위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대부분이 1년 뒤에도 재감염을 막아주는 항체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항체 양이 줄어드는 만큼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백신을 다시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250명을 대상으로 1년 뒤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중증 환자 90% 이상은 인도 등 최근 유행하는 4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감염 당시 생긴 항체량이 적어 보유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感染阻害能力っていう観点から評価しますと、軽症例においては変異株に対して一定程度感染するリスクは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주목할 점은 조사 대상의 97%가 재감염을 막아주는 이른바 중화 항체를 1년 뒤에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염 직후 급증한 항체는 6개월 무렵까지 빠르게 감소하다 그 뒤 감소 속도가 완만해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백신도 비슷한 항체 감소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재접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接種直後の免疫からすると下がっていますので、やはり1年後にですね、再接種が必要なんではないかという 주요 백신 회사들도 2차례 접종 후 면역력을 보강하기 위해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The booster shots give us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I think we'll be in a good place to be able to provide a booster shot for protection should we need it by the end of this year. 문제는 시기입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재접종 시점에 대해 1년 이내라고 밝혔다가 언제일지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접종 시점을 기정사실화하면 더 많은 백신 공급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공급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는 코로나19 백신 효과와 재접종을 둘러싸고 각국 의료계의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키나와 현에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지난달 25일 도쿄도 등의 세 번째 긴급 사태를 발효한 이후 세 번에 걸쳐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모두 1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2달 남짓 앞둔 가운데 긴급 사태의 대상 지역이 확대하고 감염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휴대전화 속 시세판에 집착을 해 사회적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을 바라만 보던 32살 학원 강사 이재원 씨. 지난 4월 여윳돈 300만 원이 생기자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조바심에 시세 변동이 크다는 소규모 코인에 투자했는데 지난 19일 시작된 급락장에 투자금은 금세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320만 원을 넣어서 이제 350만 원까지가 됐다가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 40%가 돼서 돈을 더 잃을까 불안감에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기 힘들고 수업 때도 수익률이 신경 쓰입니다. 쉴 때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는 계속 몇 번씩 들어가 보고 제가 적어도 원금까지는 기다릴 것 같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 이른바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가격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손해 걱정에 잠이 안 온다는 2030 세대의 하소연이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잇따랐습니다. 특히 24시간 쉬지 않고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탓에 잠을 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인이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밤낮 상관없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중간중간 온라인 수업으로 할 때는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40% 정도가 코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이든 외부든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코인 시세판을 보며 사고 파는 걸 고민합니다. 특히 시세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코인 거래소의 앱 알림을 켜두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이면 여기저기서 수시로 알람이 울리기도 합니다. 네, 지정가 도달하면 알림이 오도록 해봤었어요. 업무 시간에도 뭐 예를 들어 중간에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보긴 했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몰랐던 것들을 공부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저만의 그런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묻지마 투자를 피하려 공부하는 젊은 투자자도 있긴 있습니다. 매우 짧은 거래통을 이용하는 매수매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이 낮으면 0.5%에서 많으면 3% 정도 노리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가상화폐.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틀째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는데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지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개가 점차 사라지고 구름량이 줄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6도에서 15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강릉 31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에만 비가 내릴 뿐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예년 수준의 늦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곧이어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되고 한미정상회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